지난 시간 볼펜을 돌리는 소리 때문에 많이들 불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볼펜 돌린 주범이 저였습니다. 참여합니다. 다음부터는 볼펜을 돌리지 않거나 아니면 제 밑에 고무를 끼고 볼펜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태도를 불편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음부터는 저의 여린 감성을 과감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네, 참여합니다. 이현우 노무사님의 위압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댓글을 보고 변명을 대신 해드릴까 하다가 잘 걸렸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많은 비난, 일주일 동안 많은 비난, 그냥 방치한 것에 참여하겠습니다. 아, 뭐가 되냐. 참여합니다. 지난 시간 이현우 노무사님 많이 디스했는데 여러분이 이현우 노무사님 저를 깠다고 해서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약자 이미지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위에 새들이 아침 인사하지요. 둥근 햇님 바라보며 짹짹 인사하지요. 밤사이 안녕, 밤사이 안녕. 짹짹 노래하며 아침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오늘 쳐졌어요 다? 저는 일단 제가 너무 위압적이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 여린 감성을 좀 이제는 좀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열이세요? 제가 여린 감성의 소유자죠. 사실 저도 카페 가가지고 그 댓글을 봤는데요. 그냥 제가 대신 변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잘 걸렸다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어요. 아, 저기 카페 회원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선 노무사님과 제가 수강 할인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노무사님 강의는 이혜선 노무사님과 해드리겠습니다. 강압적인 부분을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강의 들으시려면 제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오히려 벽이 친해서 벽에 딱 붙어서 듣거나 아니면 벽 너머에서 귀를 대고 듣거나 이제 그러셔야 될 텐데. 아, 참. 근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댓글 다시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받으시면. 넌 왜 계속 선한 이미지냐? 저는 엔젤. 나만 악역이야, 나만. 누구냐? 말해보라! 네 정체가 무엇이냐? 자, 자기소개 하시죠. 오로지 고득점만 추구하는 가장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현우 노무사님의 귀가 눌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행복하고는 조성국 노무사입니다. 아주 뜯어먹을 뼈다귀 하나 생겼어. 소개하세요. 예. 했잖아요. 왜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오늘 멍 때려요 다. 맑은 영혼과 여린 감성의 소유자 하우패스 저평가 무명 강사 이현우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안 되네. 내가 틀어줘야 하는데 노래 아까.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주구장창 소개팅을 했으나 모두 실패한 미모 3위 한림법학원 경영조직 강사 이혜선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네, 소개팅 또 실패하셨구나. 네. 매주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개팅. 매주 이번 주 몇 회 하고 몇 회 실패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근데 저기 지금 여기 강의 시간에 받았다고 초콜릿이며 음료수며 막 들고 왔어요. 이게 자랑하려는 네, 건데. 우리 수강생 분들이 진짜 마음이 고우세요. 이렇게 음료수, 과자, 초콜릿 이런 거 엄청 주시고 소개팅은 안 되는데 수강생한테는 인기가 좋다. 합격하시면 제가 감히 넘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불편한 진실. 왜 못 받았을까? 저는 왜 못 받았을까? 그리고 저기 이 얘기 해도 되는 글쎄 저기 얼굴만 봐서는 왠지 뭔가 주고 싶은 동정을 보는 제가 연기 강의 때 저기 신상철 노무사님하고 저 강의를 했었는데 신상철 노무사님은 전원 여자였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전원 남자였습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왜 그럴까? 예,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실에 저 여자 좋거든요. 이렇다고 또 남자 선생 또 다 끊기면 그마저 있던 수강생마저 다 나갈 수 있는. 이번 주에 어쨌든. 댓글 하나 달리겠어요. 노성문 노사님. 또 예순 노무사님 댓글 달려가죠. 저는 남자 여자 안 가립니다. 무서워요. 사람이면 다 좋아요. 공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저번 주에 강영신 노무사가 집을 나갔었죠. 집을 나갔는데, 한동안 좀 안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는 공지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강영신 노무사가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아! 그래서 결혼 준비, 그러니까 제가 이 입이 방정인데, 이거 지금 전국에 방송되는 거를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또 결혼식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이 흥행에 방정인데, 성공하니까. 그냥 그러냐, 준비 잘해라. 그러고 이제 딱 끝냈으면 좋은데, 바쁠 텐데 방송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살짝 던졌더니 덥석 물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말은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 준비하고 좀 시간이 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저희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다시 이제 목소리로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뭐 이 결혼식 무효야 뭐 이런 깽판을 부릴 건지, 아니면 저희 딸을 보내가지고 아빠라고 하고 가 뭐 이렇게 아빠라고. 해서 어떻게든 좀 결혼식 분위기를 최악으로 좀 만들어 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영신 노무사는 이렇게 결혼에도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이혜선 노무사는 지금 소개팅도 지금 안 되고 아니 네, 소시안 이렇게 받으면 뭐해? 왜 저를 마다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혜선 노무사도 혹시 얼굴이 동정유발까?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동정 유발 안 된다는 점에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노사님은 얼굴로 강의하시잖아요. 얼굴로 제가요? 수강생을 끄셨잖아요. 제가요? 네. 남자 수강생들은? 이거 뭐야?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 꼭 남잔데? 해줘야 돼. 남자분들도 좋아합니다. 저 형님들 동생님들 좋아합니다. 하우피스 인사노무 관리 PS 몽태 3층. 이거는 잊혀질까봐. 카페 루이스 2층. 자, 오늘은 이제 확보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해야 되겠죠? 확보 부분에서는 일단은 확보 전에 모집가 선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흐름을 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이제 보통 박경규 교수님 책 보면 이제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행과 통제, 평가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계획 부분에서는 이제 인력 수요와 인력 공급을 예측을 해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계획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확보를 실행하는 단계는 모집과 선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행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력 계획 부분부터 진행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네, 인력 계획부터 보면은 이제 인적 자원의 계획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확보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기출 문제를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아, 기출 전문 강사. 아, 기출 전문 강사. 기출을 제가 얘기하면 또 기출을 시킵니다. 기출 예언 강사. 먼저 일단 기출을 보면은 일단은 인적자원의 계획에서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의 예측 기법 18회 때 나왔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2005년에 이제 50점짜리 문제에서 인적자원의 수요 공급 예측 결과 인적자원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수급 조정 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과 효과 면에서 논하시오. 이 문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수님이 이 질문을 다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의 예측 결과 여기서 슬래시를 딱 그어 보면은 그서는 전라도 사투리지. 죄송합니다. 출생 성분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신. 너무 똑바로 못해? 저 이런 강압적인 말을 못 하겠어요. 노동 착취, 강압적인- 노동 착취. 댓글 하나 올라왔다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 예측의 결과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요 공급 예측의 기법들 적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 적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의 부족 또는 과잉이니까 부족 부분 슬래시를 긋고 과잉을 슬래시를 긋고 부족 부분하고 과잉 부분을 생각해봐라 하면은 수요와 공급 예측 다음에 바로 이 인력의 확보로 나가니까 확보만 쓰면 안 되죠. 수요와 공급의 부족 또는 과잉이니까 확보 또는 방출 방안을 생각해라. 그래서 인적자원의 수급 조정 방안. 그래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과 효과 측면에 논하라고 했으니까 부족했을 경우에 내용과 효과, 그 다음에 과잉됐을 경우 내용과 효과. 그러니까 부족과 과잉을 25점으로 둘로 딱 나누고요. 이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출을 분석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25점 배분에 이렇게 답안을 써주시면 돼요. 균형을 갖고. 그 다음에 모집과 선발 부분 보면 또 있어요. 모집과 선발에는 이제 모집에는 시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집 쪽에 25점짜리로 혹시 안 나온 부분을 고른다. 안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선발 부분은 선발 도구의 유형 및 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하라와 종업원 선발 도구의 타당도 평가 방법 및 선발 비율.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죠. 선발 도구의 유형과 타당성과 신뢰성이고 선발 도구의 타당도 평가 방법과 평가 비율.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니까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꼭 분석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길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과연 저번에도 그랬지만 자, 올해 확보에서 문제가 나올까요? 부담 100배네요, 진짜. 자, 봉도사. 작년에 이 선택적 복리후생이 25점짜리 주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이런 강의 아니었잖아요. 아, 우리 근데 이런 강의 아니잖아. 그냥 앞으로 나올까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궁금합니다. 수업 들어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아니 저번 주에는 뭐 봉도사 예측도 해주더니 뭐. 맞아요. 그 요새 왜 해풍달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기도가 좀 부족하셨나 보네. 수요하고 공급 중에 모집 부분에 아직 그 인적자원의 계획 부분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나왔으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3년 텀 잡으면은 계획 부분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모집 부분은 작년에 선택적 복리후생이 25점짜리가 주어지는 문제 나왔잖아요. 되게 쉬운 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네. 하기 때문에 이 모집과 선발 부분에 모집 부분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모집의 원천별 장점 단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웹기반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보면은 가장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S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기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2년 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허를 찌르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확보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저인망식으로 다 여기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그 국제 인적자원 관리가 네. 저희 시험 볼 때 2년 전인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제꼈어요. 3년 이내는 다 제꼈는데 저는 꿋꿋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남들하고 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안 나온 게 나올 거야 했는데 어쨌든 적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차원 생각하시면은 결론은 빼먹지 말고 다 공부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는 다 연결됐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관성 때문에 이 하나만 이 한 부분 빼놓고 하면 이 구조가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는 뼈대가 안 그러니까 잡혀요.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기출을 생각하고 공부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보 부분도 꼭 보셔야 된다. 갑자기 정통 수험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정통. 저도 직업이 강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하우패스에서 강의합니다. 하우패스 2기 언제 시작하나요? 폐강돌리기. 자, 하우패스 좀 강의 좀 들으세요. 모의고사를 들어야 이게 또 선의의 경쟁. 우리끼리 또 선의의 경쟁을 하겠죠. 글쎄요, 저는 경영조직 담당이라 관심이 저희도 지금 없는데요. 또 이 패키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하우패스 같이 하세요. 이게 뭐 어차피 네. 전속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한림 사랑합니다. 한림 너무 사랑합니다. 전속 아니니까 하우패스의 이혜선 농사님, 이현우 이혜선, 노정봉 이혜선. 혹시 여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강사분들 계시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같이 이제 그 벽면 수행 강의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한동안은 이렇게 벽을 보면서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런 그 자숙의 시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강의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벽면 강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많이 좀 됐어요. 좀 다른 사람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랬구나. 단점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욱하는 게 좀 나온다는 게 좀 있는데. 자, 일단 수요와 공급 예측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예측을 하기 전에 인적자원의 계획을 한번 봐야죠.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적응 전략과 계획 전략. 그잖아요. 예. 인력,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인력 계획,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모집과 선발의 그 확보에 대한 실행 과정이 있고 평가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인력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 계획. 예, 인력 계획이란 무엇이고, 인력 계획을 왜 세우는가, 확보 과정에서. 인력 계획은 그냥 하시죠. 예. 제가 할게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인원수를 예측해보고 이에 따라 사내 사회의 인력 공급 계획을 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얼마나 몇 명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회사에 어떠한 사람의 어떤 인적자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 중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항상 생각할 때 양적인 면하고 질적인 면.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할까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 두 부분을 꼭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저도 공부할 때 숫자만 생각했는데 질적인 면을 꼭 생각하셔야 이 인력의 예측 기법에서도 질적 예측, 양적 예측, 이 두 부분이 있거든요. 정성적, 정량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직무 쪽에서 직무 분석할 때 예.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력 확보 쪽에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쭉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직무들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외부에서 뽑아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는 활동이다. 예, 라고 조직 이제 이해를 내부에서 하시면 되겠죠. 필요하면은 이제 메이크 전략이고, 내부에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외부에서 바이 전략을 쓰게 되는 것들이죠. 예. 네. 자, 그래서 인력 계획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죠. 직무 분석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그 부분을 채울 거 아니에요. 확보를 하러 실행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보고 남는 인력이 있거나 부족한 인력이 있거나 요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이 돼야 실제적인 확보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인력 계획이 그러한 점에서 필요하는데 이제 인력 계획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죠? 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를 생각해야 수요와 공급 예측 기법이 나오는 거지. 이 운영 계획을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 이거를 간단히라도 언급을 해준 다음에 넘어가면은 아,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적응 전략하고 계획 전략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 전략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는 것들이죠. 계획 없이 그때그때마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업에서 5명 뽑아주세요. 모자라요. 그럼 그래? 뽑자. 이렇게 되는. 네. 이제 계획 전략은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사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죠. 미리. 그래서 양적인 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뽑자 하는 게 계획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일장일단이 있죠. 적응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이게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예측 위험성이라고 하죠. 실패했을 때의 예측 위험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10명 뽑으면 될 거라고 뽑아놨는데 사실은 계획 전략을 했을 때 5명밖에 필요하지 않더라. 그럼 남은 5명을 내보낼 수도 없고. 네. 이제 이런 경우가 특히 생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법에서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핵심 인재나 이런 사람을 이 조기에 확보하려면은 계획 전략이 더 타당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계획 전략이 타당하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볼 때 적응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왜냐하면 계획 전략을 써야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예측을 하지.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걸로 답안지 끝내면은 쓸 게 없어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적응 전략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도 좀 이럴 때는 이 굽힐 때는 사람이 수그릴 때는 수그려야 한다. 이런 답안지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굽혀가지고 무조건 계획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다. 계획 전략이 최고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예측 기법으로 넘어가야 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수요 예측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력 계획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인력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력 수요와, 그러니까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인력 공급을 예측해서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공급 예측은 노동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의 인력이 앞으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내부에 전략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부의 경영 환경이 어떻고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내부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조직 구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 수요 예측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비교해서 미래에 공급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가지고 있는 인력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을 줄이는 방출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확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것이 이제 부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어떤 영역은 공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뽑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 예측이 나오면은 무조건 확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부족했을 때는 확보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흐른다가 아니라 그게 유기적이라는 얘기가 수요 공급 예측했을 때 부족한 경우는 확보지만 과잉인 경우는 방출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했을 때 인원은 남아 도는데 질적인 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바로 개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육 훈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시킬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와 예측을 한 결과 그냥 무조건 확보다, 무조건 방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게 왜 갑자기 쳐다보십니까?
아니요, 말 끝나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라고. 네. 이것들은. 예. 야, 그러면은 이제 인력 수요 예측부터 한번 진행을 좀 예, 수요 해보도록 예측은 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질적 예측하고 양적 예측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질적 예측 기법과 양적 예측 기법을 둘 다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서 질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예를 이제 이런 들면 거에 대한 노무사, 부분일 거고요. 뭐 인사팀에서 노무사 한 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 노무사라는 딱 했을 때 그건 질적인 면이죠. 그쵸.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 이게 양적인 면. 맞죠? 아, 왜 내 말을 잘라? 여린 감성. 여긴 감성. 제 말을 자르시니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찬바람. 씨. 그러니까 예, 이제 맞아요. 양적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가리 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대가리 보자는 전문 용어입니까? 대가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머리수. 아니 대가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노가대 해보신 적 있나요? 저 저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2번 예, 정도. 그 하루 일당을 한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한 대가리고, 그러니까 온 대가리라고 해요. 아. 온전한 그러니까 하루를 풀로 풀로 채웠다, 일하면? 온 대가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비었다, 반 대가리. 반대가. 그래가지고 일당 반절 주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점심 먹기 전에 비우면은 반대가리고, 점심을 먹고 일 좀 하다가 하면은 이 온대가리로. 아니 노가대 또 계산 방식 갑자기 대가리 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 노가다 전문 강사. 노가다 전문 노무사? 저 강의도 노가다로 하고 있습니다. 아 강의 너무 길게 한다고 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길게 하는데.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채우기보단 양으로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는 양적인 부분과 질을 충족하는 강의. 네. 예, 어쨌든 넘어가시고. 자, 그럼 우리 인력 수요 예측, 질적 측면 얘기했죠? 이제 기법 얘기해야 되나요? 예, 차이가? 질적 예측은 이제 그 질적 예측에서 뭐 이거 다 수험가에 많이 아는 두 문자죠. 수질자시 양통로 델파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예. 그 두 문자 원하시는 분들이 또 두 문자 계시더라고요. 수업 들어오면 안 돼. 수업 들어오면 적어드리는데. 두 문자로 노래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 요즘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고민 중에 원래 저는 두 문자를 저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이 기법을 다 두 문자로 한번 따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는데 수요 예측에서 이제 질적에서 질이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 질적에서 질적 예측 기법, 작용 요건 분석에서 그다음에 시나리오법에서 시, 그래서 수질자시. 네. 그다음에 양적 예측에서 그다음에 양적 예측인 기법이 이제 통계적 기법이 있어서 그다음에 노동과학적에서 델파의 델, 화폐적의 화, 양통 노델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질자시 양통 노델파. 이 머리만 이거는 진짜 오로지 의미 없는 두 문자. 근데 제가 두 문자를 또 열심히 하게 된 배경은 이 18회 때요.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 예측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했는데 인력 예측 기법을 쓰려고 하는데 뭔가 있긴 있었어요. 막 노동과학적 뭐 이런 건 생각이 나는데 체계적으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4개 정도 썼었는데 그래서 꽈락 맞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구나. 뭔가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는 확실히 암기를 해야겠구나. 확실히 암기를 해야 시간을 절약해 주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답안지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분 나왔었죠. 2008년 나왔으니까 2009년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수질자시에서 작용 요건 분석 기법부터 그냥 하나씩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가 적으면 재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가지고 내 분량 잘라먹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열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겠어. 얘기하면은 또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럴까봐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막 작용 요건하고 시나리오 우리 요법은요. 표현으로 짓는다고. 그만할게요. 그분 진짜 상처받을지 몰라요. 아니 그 밑에 그리고 다시 답글에다가 제가 성격이 좀 여려서 그렇게 댓글 대놨는데 거기다 또 대놓고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안티가 될 거예요. 안티를 부르는 저번 주에 얘기한 방송의 안티를 만들지 마세요. 이제 하우패스 안티에서 방송의 안티까지. 그 댓글 다신 분 저한테 메일 주시면요.
어디 만나서 제가 PS 명태 빵집 먹는 거 상관의 의미로 저기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밥 사드리는 걸로. 이게 근데 성문이 네 친구 아니야? 제가 다뤘다고 할 수도. 이묵이나 찾아와 임마. 아 이묵이나 좀 찾아올렴? 네, 선배님. 자 자격요건 자격요건하고 시나리오 예법인데요. 두 개를 상반되게 생각하세요. 자격요건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단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시나리오 예법은 매우 불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격요법은 그러니까 미래의 환경과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단기적인 예측으로 현재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는 기억나시죠? 정원의 CF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좀 물어보신 거예요? 네. 예, 저도 19기 공인노무사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직무 기술서와 직무 분석을 한 결과 나온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미래 특정 시점에 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건 당연히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미래 예측이 된다는 건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미래의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예측을 해보니까 그 미래에 우리 회사가 필요한 자격이 어떠한 사람이 있겠구나. 특히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앞에서 이현우 노무사님 설명해 준 것처럼 종업원의 질적인 측면의 판단에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 기법은 흔히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미래를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불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 속에 서서 미래에 한번 시나리오를 예측하는데, 이걸 누가 시나리오를 예측을 할까? 이런 것들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예측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그 생각을 모아서 가장 적합한 생각을 도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제 실무에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또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두뇌 폭풍하십니까? 제가 이제 10년 죄송합니다. 뇌폭풍?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 아니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자유롭게. 익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설익은 얘기더라도 그냥 다 던져봐라. 그래서 막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설익은 안 되고. 얘기더라도 내뱉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설익은 얘기더라도 일단 아이디어를 최대한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다 긁어 모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쨌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형태가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더 이상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때 쓰는 기법이 이제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붙었던 이유는 폭풍.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에 연쇄작용을 해서 핵폭풍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낸 아이디어에서 그 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미리 고민하라고 얘기를 해도 잘 고민을 안 하니까 사실은 좋은 생각 잘 안 나와요. 최근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데 굉장히 망설인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기법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해서 메모에다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기입해서 그 제출하는 형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쪽팔리지 않게. 네, 자기.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특히 이제 모르니까요. 창피하니까 네. 얘기할 때. 네, 그런 기법이 또 있죠. 이해선 놈 잠깐만요. 네? 왜요? 이렇게 꼼꼼할 수가. 눈곱을 제거해 주시고. 아니 눈곱이 아니고 눈썹이 떨어져. 어머, 감사합니다. 눈썹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상하고 여린 이거 감성의 촬영했어야 소유자인데. 했는데. 하지만 그다지 설레이진 않네요.
자, 그럼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질자시에서, 수질자시에서 자격요건 분석 기법은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단기적인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 브레인스토밍 등을 이용해서 향후 발생될 환경 변화를 예측한다. 뭐 이 정도. 우와. 근데 이제 되게 배경은 잘하시네. 그거죠. 예. 그 자격요건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우리 사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환경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될 때. 시나리오 기법은 우리 사업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상당히 불안하게 갈 것 같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급변한다. 이제 요럴 때 이제 시나리오 기법을 쓴다. 예. 자, 그러면은 양적 인력 수요 예측. 양적 예측은 이제 T1 시점에서 T0에서 이제 미래 T1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몇 명의 그러니까 수적인, 양적인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양적인 예측 기법이죠. 네. 말을 요새 지금 제가 앞에서 참여합니다 했나요? 거기에서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화형 말투와 강의형 말투를 구분하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또박또박 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하나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들으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엔드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딱 끝나고 다음 문장이 아니고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전달해주고 참여합니다. 싶으신 게 많으셔서. 참여합니다. 마침표 빨리 끊겠습니다. 아, 나 그 댓글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빨리 해요. 지금 참느라고 지금 막 입은 근질근질한데. 빨리 해요. 그냥 원래 스타일대로 할게요. 말 많이 하면 또 빨리 강압적으로 해봐요. 나올 거 봐서. 형님, 자. 후배에 대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내가 딴 사람 구했으면 넌 잘랐어. 상처라. 상처라. 자, 농담이고요. 제가 이런 말 뵙고도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이런 농담을 했을까? 나 지금 상철이가 누군가 했네. 상처라. 자, 양적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 기법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통계적 기법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예. 예. 통계적 기법은 이제 그 생산성 비율 분석과 추세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색해. 지금 어색해.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지금 입을 이렇게 어색해. 생산성 비율 분석은 과거에 해당 기업이 달성했던 생산성의 변화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생산 라인에 투입할 인력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우리가 100개를 만들고 있는데 인력이 10명이에요. 근데 다음 시기가 되니까 1000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100명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그렇죠. 있다는 인원수를 거죠.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들이죠. 작업량하고 필요한 인력수가 비례한다는 가정이 이제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는 건데 또 여기에 이제 변수가 뭐 경험이 축적되거나 하면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면 또 인원수를 또 그것도 계산해줘야 하고 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뭐 회사의 생산 방식이 바뀌었다거나 하면 또 인원 예측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산성 비율 분석의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예. 추세 분석은 인력 변화에 이제 이 인력 변화를 가져왔던 과거의 요인들 이게 이제 통계적 기법이니까요. 통계적 자료를 분석해 봐서 과거에 특정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인력이 바뀌더라.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하여서 미래의 인력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인력 쭉 이렇게 변화할 때 생산량에 따라서 인력을 많이 변화시켜 왔더라라고 하면 그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파악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 뭐 이런 자료를 보고 이제 그러면은 내년 매출이 예상이 이만큼 되니까 앞으로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를 잘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걸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인력 계획 자체가 헝클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영향 변수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뭐 매출액, 이익, 뭐 환경 변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왜 회귀 분석하면 막 어떻게 나오지? 뭐 AX 플러스 BX2 회귀 방정식? 네. 뭐 CX3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숫자가 막 어렵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통계 쪽은 머리가 아파서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의 복합적인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 그게 이제 회귀 분석이죠. 좋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좀 있을 거고요. 실제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 있죠? 왜 갑자기 이제 인사에서 일하시는 저희 회사 좋은 회사잖아요. 저는 저희 회사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패스. 패스. 다음. 실제 이런 데가 있을까? 우리 회사 아니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노동 과학적 기법.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연간 총 작업 시간을 연간 1인당 작업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농사님이니까 1년은 2088시간. 맞죠? 아 제가 주 지금 40시간에 감기 몸살 때문에 심신이 약해진 상태라 저한테 자꾸 그런 부담스러운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 맞아요. 말 나온 김에 한 4일을 알아놓으셨다면서요. 네. 아, 한 5일 알아들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오일. 지금 다 코맹맹이 이현우 노무사님은 건강하시네요. 아 저는 멀쩡합니다. 예. 예.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인위적이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간에 우리 회사에서 이 시간별로 이제 나누는 거죠. 총 작업 시간을 구해놓고 1인당에 몇 명이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은 1인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 양적인 측면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과학이라는 거에 붙었다는 얘기는 이 네. 과학적 연구, 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토탈을 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고 1인당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잖아요. 하면 40시간을 해서 나누면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아예 아닙니다. 너무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아니, 마이크가 이현우 이쪽에 노무사님도 좀 있어가지고. 뵙고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이쪽 있어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델파이 기법. 지금 댓글 보고서 지금 둘 다 지금 나 왕따 시키고 있어요. 잘해봐라 이것들아! 델파의 기법은 그 전문가들이죠. 이게 이제 왜 전문가냐 델파이가 이게 뭐 그리스의 이제 델포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 점쟁이들한테 물어봤다 해가지고 이제 점쟁이들이 물어본 그래서 전문가라는 용어로 이제 델파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그래서 델파이 전문가들이 미래에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전문가한테 예측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양적 예측이 불가능할 때 힘들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랬을 때 델파의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집단 의사결정 기법으로 또 델파 기법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서신으로 질문을 합니다.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지를 이제 발송을 해요. 그럼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또 이제 회신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회신을 다시 모아서 또 다시 답변을 정리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다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할 거고 이런 과정을 한 3-4번 반복을 한 뒤에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기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하고 델파이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또 정리를 헷갈리나요? 전혀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전문가 이런 기법들 나오면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전문가 자문법,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법 막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특징이 이제 서로 누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네. 모르는 상태. 서로 모르는 그래서 상태. 대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 결과를 계속 이렇게 주면서 다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아 전체적인 의견이 이거구나라고 하면 서로 대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의견이 점차 수렴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좁혀지는 그 부분이 이제 최종 결론이 된다. 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적 접근은 보면은 화폐적 접근은 기존의 앞부분하고 이 조금은 다른 기법이에요. 이거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에서 지금 얼마가 있냐, 인력을 얼마나 쓸 수 있냐. 아무리 양적 예측을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 능력, 이거에 초점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법이죠. 특히 임금 부분하고 연결시켜 생각하시면은 임금에서 이 상한선이 기업의 지불 능력이잖아요. 지불 능력의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이게 항상 이 앞부분, 뒷부분 다 연결된다. 유기적인 조합. 이거를 강조하는 한림법학원의 노성문 강사님. 뭐야 이거? 위원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쨌든 자,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인력 수요 공급 예측 기법 다 본 거죠?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인력 수요 예측만 지금 봤죠. 지금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자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인력 계획 부분에서 수요 예측, 공급 예측인데 지금까지 수요 예측을 본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 예측 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공급 예측은 이제 미래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들을 얼마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확보할 데려갈 수 것이냐,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근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인적 자원의 공급은 두 가지 측면 생각할 수 있죠.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자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예측을 해서 이것보다 모자란다 하면은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방안. 그래서 외부 예측.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그 다음에 외부 노동시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도 질적 예측, 양적 예측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외부도 질적 예측, 양적 예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뭐야 이 사람들 다 합격했잖아. 아 왜 그러세요? 아 상처받을 것 같아요. 화낼 거야. 이 사람들 다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 말해주세요, 얼른. 네, 예측, 질적 예측이 이제 이 질적으로 미래에 우리 회사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우리 회사에 존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부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예측하는 것들이죠. 예측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이 박경긴 교수님 책에 나와 있죠. 추세 분석은 앞에서 했죠. 네. 예. 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양적 예측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예측은 이제 승진 목록이라든지 기능 목록, 마커 분석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승진 목록은 종업원의 현 상태 그 능력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것들의 승진 순위, 시기. 뭐 교과서 보시면은 뭐 갑 A/1 뭐 능력과 이제 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장 자리가 비면은 이 A 등급의 1순위를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면 밑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교과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조직 구조 안에서 뭐 A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을 언제 승진을 시키면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도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이 채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이동할 수 있겠다, 직위가 뭐다,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어떤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어느 시기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공석이 이제 하나 비는 자리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네. 기능 목록으로 들어가면 기능은 개인의 이 기능이니까 기능이 적혀진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처럼 개인의 각 자기들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목록표가 돼 있어서 이제 필요할 때 조직이 필요할 때 그 목록을 보고 추출해가지고 뽑아서 쓰는 방법이죠. 예. 예측 기법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력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요새 기업에서는 아예 이제 요 부분을 전산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놔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HRIS. 예, 휴먼 리소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것이 발달해서 EHRM.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엑셀 활용하듯이 뭐 대졸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인원이 쫙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필요한 교육을 어떤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뜨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마코브 분석. 마코브 분석은 요거는 이제 이 수학적인 얘기라 좀 말로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 경영학이 이 여러 학문에서 짬뽕된 거죠. 이게 이제 계량 경제학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또 이걸 네. 가져온 거잖아요. 이 계량 기본- 경제학 계량 의사 결정. 내가 3번 듣고 D 맞고 통과했던 또 경제학 F만 2번 통과했던 맞죠 이거 계량 의사 결정이 시스템의 행태 분석에 적용된 기법이다. 예. 어려운 말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방송 들으셔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하우패스 인사노무 관리 기본 강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무료입니까?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시원하게 열어주시는 걸로. 네, 그 부분만 시원하게 방출 한번 해주십시오. 아 내가 원장인가요? 다 열어줘라. 어제 우리 아이가 분유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분유 먹을 나이가 지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행렬이 등장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전행렬 뭐 중학교 네.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집합 배우고 그 다음에 행렬 배우지 않나요? 뭐 하도 오래된 얘기라. 네. 행렬 고등학교 때 안 배웠나? 어쨌든 이 문과생들의 한계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말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행렬 전문 강사 뭐다 알았다고. 마크 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어떤 그 팀 안에, 어떤 조직 안에 A, B, C, D 직무가 있는데 이 A 직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60%가 된다. B 직무로 간 사람이 몇 프로다. C 직무로 간 사람이 몇 프로다.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 비율을 가지고 몇 년을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A, B, C 각 직무별로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초기에 A, B, C, D 직무에서 몇 명이 출발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A, B, C, D 직무가 몇 명으로 변화가 돼 있겠죠. 그럼 그만큼의 비는 인원을 채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계산하는데 그 전이행렬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그 표나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교과서에 딱 그 공식대로 보시면은 되게 이해하기 쉽고요. 근데 이제 장점은 이 전이 행렬이 구해져 있으면은 계산하기가 되게 쉽죠. 바로바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 중요한 거는 실제 이렇게 항상 이동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회사의 전략과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인원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전략 기획을 하셨던 이현우 노무사님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옮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계속 이렇게 A 직무에 있던 사람은 B 직무로 몇 프로를 보내고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A 직무에 있던 사람인데 야, 쟤 저리 보내 하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규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코브 분석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그렇네요. 부분이 특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직무급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이 조직 구조에서는 특히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무급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좋은 회사예요. 회사.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그런 있어요.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나요? 보완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연금 그 직무급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적인 조직 문화 그쵸, 문화하고도 안 맞고 그 안에 이제 그것 때문에도 분란들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럼 임금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임금이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직무가 높은 가치에 있는 이 직급이 낮은 종업원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높은 직급보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일단은 보완해 그 주나요? 부분에서 일단 출발 자체가 일단은 오랜 연공을 가지신 분이 이제 임금이 높잖아요. 그거를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인상률 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좀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제 직무 기준으로 일을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 사실은 연공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가 지금 몇이고 대학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평가할 때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가만히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아직 젊은 사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근육감 나오네 회사에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위협적이야.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가끔 때리긴 합니다만. 자, 외부 노동 시장 설명을 해주시죠. 외부 노동 시장에는 이제 외부 노동의 인원의 수요와 공급, 양적인 질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외부 노동 시장의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인데, 네. 이게 특별히 기업에서 이 뭐 출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령화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영향은 미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 정도, 그 정도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 부분에 되게 약하게 써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인적 자원 부서에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영역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네. 인력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내년엔 괜찮은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은 그 채용의 어떤 수준을 좀 높여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애들이 이제 잘 팔린다. 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호경기. 아무튼 호경기가 돼서 이런다라고 하면 아, 뭔가 쌈박한 어떤 그 모집 전략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내년에 그 들어오는 인력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판단할 때 외부 노동 시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자, 예, 그래서 외부 노동 시장은 답안지에는 기술은 꼭 하시되 그렇게 이제 분량이 많이 차지할 건 없으니까 근데 꼭 언급은 하시라고 이런 예. 것들 이제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인력 계획에서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이제 합쳐봐야죠. 합쳐보면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력 계획의 마무리는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의 갭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을 찾는 걸로 인력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론 부분에 꼭 이것을 언급을 해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양자의 균형점. 예.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높은 거죠.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더 높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제 일단 그 부분 보면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 그렇죠. 내부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초과 근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능력을 더 키워서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부부터 해결해가지고 안 되면 외부에 손을 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람은 한번 뽑으면 이제 고정 비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든 그 부족한 면을 이제 채우려고 많이 시도를 먼저 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과잉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연장 근무나 초과 근무가 많다 하면은 연장 근무나 초과 근무를 없애고 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순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한킴벌리 사례처럼 4조 2교 대제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전환을 하는 방법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공유 잡시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인원을 줄이자. 현재 인원을 이제 줄이는 방법은 첫째는 스스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제의 장점 중에 하나죠. 네. 이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 감원을 시도해도 볼 수도 있고 자연 감원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명예퇴직, 네. 희망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네. 신청받아서 감원하는 방법이 있고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다운사이징도 있는데 최후의 방법으로 이 감원이죠. 그래가지고 인력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력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거죠. 자, 인력 계획은 정리하면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 두 가지가 있다. 공급 예측은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장적인 측면을 보고 양적인 것, 질적인 것 이렇게 따져본다. 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전략에서부터 나온다.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서 수요 예측에서 마찬가지로 질적인 수요 예측, 양적인 수요 예측 해볼 수가 있겠다. 그거에 대한 예측 기법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거나 이럴 때 이 갭을 조정하면서 균형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으면 이제 뭐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법 혹은 외부에서 인력을 더 끌어오는 방법. 공급이 더 많으면 내부의 인력들의 그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줄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사람 목을 친다든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그 양자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이 인력 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